안녕하세요. 김성동 약사입니다. 오늘은 감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감기, 이 말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너무 가볍다라고 생각하시죠? 병도 아닐 것이다 생각하시죠? 네, 맞기는 합니다만 그 결과값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결과값이 나올 때가 드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백혈병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따져보면 감기에서 출발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감기가 아닌 감기의 증상을 없애기 위한, 누그러뜨리기 위한 해열 진통제를 과복용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니까 감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원인 제공은 감기가 한 것이기 때문에 감기는 백혈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가볍게 여기려고 했던 감기가 결국 그런 것이 아니구나. 가볍게 들리지만 결코 가벼운 질환이 아니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겠죠. 제가 책을 마지막으로 쓴 것이, 최근에 쓴 것이 바로 감기 몸살 30분 요격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 트윗이 저한테 왔었는데 제가 트윗 계정은 만든 상태에서 한 2, 3년 동안은 들여다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은미라고 하는 저의 독자분이 저의 첫 번째 책인 감기에서 백혈병까지의 비밀이라는 책을 읽고 본인의 아들을 살렸던 그런 내용들을 저한테 고마움의 표시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트윗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미처 확인을 못했었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을 하고 단 한 분이라도 저의 책으로 인해서 목숨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저는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책을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집필하게 된 것이 바로 감기 몸살 30분 요격법입니다. 가장 얇은 책이긴 하지만 제가 가장 의미를 두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좀 더 깨알 같은 저의 자랑을 하자면 감기 몸살 30분 요격법은 한의사 선생님들께서 경전으로 여기고 있는 상한론이라는 그 책을 가장 쉬운 버전으로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정교하게 재해석을 해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MS-DOS와 같이 어려운, 난해한 부호로 되어 있는 상한론을 윈도우 시스템처럼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목표 지점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이 감기 몸살 30분 요격법을 통해서 누구나 병원에 신세지지 않고 약물에 신세지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내내지할 수 있는, 즉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이 이 책에 실려 있습니다. 안 읽으셔도 됩니다. 이 30분 혹은 40분 남짓한 시간에 이 책에 있는 부분들을 조리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야간이 무섭죠. 그렇죠? 낮에는 도둑도 강도도 그렇게 설치지 않고 조용조용히 있는데 밤만 되면 이렇게 불순한 세력, 불온한 세력들이 활개를 치게 되는데 이 감기에 있어서도 낮에는 열이 오르지가 않아요. 꼭 모두가 다 퇴근한 그 무렵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설명은 나중에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밤의 두려움 때문에 아기를 안고 엄마들이 응급실에 뛰쳐가게 되죠. 39도에 육박하는 고열이 됐을 때 집에서 이걸 케어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겠지만 이해는 합니다만 들쳐업고 병원에 가면 병원에서 어떤 처치를 하게 되나요?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해열 진통제를 주게 되죠. 주사도 혹은 항문의 좌제 형태로도 해열 진통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제병역요법도 서슴지 않게 되는데 이것이 발단이 되어져서 골수의 파괴 현상, 즉 백혈병으로도 이행이 되어지는 그러한 위험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감기는 감기로 보면 안 됩니다. 감기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All is from one. 한 가지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됐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끼워 맞추기식으로 얘기한 것 같아 보인다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암 환자, 말기암 암 환자의 약 40%가 숨을 거두게 될 때 어떤 원인으로 숨을 거두게 되냐면 암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감기로 인한 폐렴에 의해서 40%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물요법을 쓰든 아니면 영양요법을 적용하든 간에 이 상한론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약 40%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됩니다. 그래서 감기는 단순히 감기로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도표를 보시면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만과 감기가 모든 병의 근본이죠. 비만, 꼭 지방이 많이 낀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혈관이 두꺼워지는 것도 또 하나의 비만이고요. 걱정과 두려움, 분노, 이것도 생각의 비만입니다.
이러한 물리적이고 그다음에 개념적인 비만이 우리한테 피부 질환을 일으키고 뇌, 심장, 고혈압, 당뇨와 같은 대사성 질환, 또 종국에는 특수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유도하는 트리거가 됩니다. 격발 장치가 되는 것이죠. 감기는 직행 노선입니다. 감기에 걸려서 3, 4일 만에도 백혈병으로 될 수 있고 보통 7일 후 감기로 인한 고열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고 약 7일에서 10일 후면은 백혈병에 근접되어 있는 병명을 얻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따라서 감기는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말이 억지가 아님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지난 인트로 영상에서도 소개한 장면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어떤 글자를 완성하게 될까요? 병이라는 글자를 완성하게 됩니다. 누구나 태어나서 건강하게 살다 건강하게 웰다잉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유지법을 모른다면 저 병이라는 글자를 완성하고 이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저렇게 병이라는 글자를 완성하고 가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죠. 소개했다시피 이 케이틀린이라는 학생은 해열 진통제의 부작용인 스티븐스 존슨 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삶의 질은 현격히 낮아진, 즉 삽관을 한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런 운명이 되어버렸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저의 책 감기 몸살 30분 요격분만 제대로 숙지를 한 그 누군가를 만났었더라면 저런 불행한 일은 겪지 않을 수 있었을 테니까 말이죠. 공식적으로 약품 사용 설명서에선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와사키라는 질환이 있어요. 이것도 분명히 어린아이들이 고열로 인한 해열 진통제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고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백신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자폐증인 것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부분이고요. 마침표로 백혈병이 되는 것, 이것이 그 단순한 감기에서 출발했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되겠죠. 바라건대, 누구나 꿈꾸건대 오한 발열, 잘 해봐야 관절통, 재채기 이 정도의 증상에 머무는 그런 삶을 살다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네네지가 맡고 있는 역할론이기도 하죠. 감기를 한 장으로 맞주림을 한다면 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감기라는 기관차가 감기 후유장이라는 곳에 도착하지 않게 하려면 저 그림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관차이기 때문에 레일을 걷어내면 이 기관차는 종착역에 도착할 수 없겠죠. 바로 감기에 있어서 저 감기 후유증이라고 하는 종착역에 도달케 하는 레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한입니다. 교양 한자 시간입니다. 미워할 오, 찰한, 추위 때문에 우리 몸에서 보이는 반응, 그것을 오한이라고 그러죠. 그 그림을 또한 이렇게 줄여놓을 수 있겠습니다. 직선상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감기라는 기관차가 지나갈 때 감기 후유증이라고 하는 종착역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레일을 폭파시켜서 제거할 수 있다면 감기 몸살은 오한에서 그치고 말지 더 이상 감기 후유증으로 진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강원도에 가끔 큰 산불이 납니다. 그 산불의 규모를 봐서는 마치 북한에서 미사일을 날려서 그것이 오발 사고로 불이 붙여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산불의 원인을 조사하게 되면 담배꽁초를 버린 실화에 의해서 벌어진 일들인 거죠. 즉 결과는 엄청나지만 그 시작점은 아주 미미했던 거죠. 감기 후유증도 그 끝은 너무나 크지만 그 시작점은 바로 오한이라는 거였습니다. 불씨가 산불을 일으켰듯이 오한이 감기 후유증을 일으킨다. 그래서 감기에서 가장 큰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오한, 이 두 글자입니다. 오한이 도화선이 되어서 감기의 모든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발열, 이 부분이 어린아이를 키우는 엄마들한테는 가장 큰 숙제일 거예요. 해열제를 먹여야 되나? 그래도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나 큰 갈등과 고민이 일어나는 부분이 바로 오한에 의한 발열일 거예요. 나머지 인후통, 기침, 발열, 관절통, 두통 이 부분은 다 오한 발열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한만 해결한다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심폐소생술을 영화나 드라마에서 목격하실 수 있는데 심폐소생술에 주어진 골든타임은 약 4분입니다. 그럼 감기는 몇 분 정도 될까요? 30분 정도가 됩니다. 이 골든타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기는 언제 걸리는지 그림으로
비교 설명하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우리가 두꺼비 집이 나간다라는 표현을 예전에 많이 썼는데 지금 식의 표현으로는 맞지가 않겠죠. 두꺼비 집이 뭔지 모르는 세대한테는. 어쨌든 너무나 많은 전력의 과부하가 발생을 하면 너무나 많은 전열기구를 한 콘센트에 꽂게 되면 이제 스위치, 휴즈가 나가게 되죠. 그런 상태가 우리 몸에서도 일어나는데 그것이 바로 과로할 때 일어나는 거죠. 과로를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오한 증상이 유도되어지는 겁니다. 오한 증상 때문에 우리 몸에서 이제 발열이 일어나는데 그 과정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는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오한은 언제 나타날까요? 라고 타이틀을 달았는데 바로 오한은 우리 몸이 과로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거죠?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사용하죠. 일상생활에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때 혹은 학업을 할 때 운동을 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활동 에너지가 보통 우리한테는 40% 정도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더 많은 60%는 체온을 유지하는데 어찌 보면 좀 아까운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중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정온동물 상태여야만 되기 때문에 하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과로를 한다는 건 뭐죠? 체온 유지에 써야 될 에너지를 일부를 차용해서 뺏어가서 활동하는 이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몸은 체온을 유지하는 데 쓰는 에너지가 그만큼 줄게 되죠. 그때 그 줄어든 만큼의 에너지를 컴펜세이션, 보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땀구멍을 닫습니다. 왜요?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바로 그때 느끼는 것이 오한. 열은 미지근하게 아니면 뜨끈뜨끈 나는데 몸은 추운 느낌. 바로 이것이 오한 발열 상태입니다. 좀 모순되죠? 열은 나는데 추운 현상. 이것이 오한 발열이 감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한 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약 10%, 어떤 사람은 5%, 어떤 사람은 15%가 되겠지만 이러한 과잉의 활동 에너지에 동원된 몸의 체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도둑맞은 에너지 이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바로 오한인데 그것이 감기의 시작점이다. 이해가 쉽게 되셨죠? 그래서 오한은 에너지 확보를 위한 비상 조치이다. 문제는 뭐예요? 오한이 일어난 것으로 그치면 상관이 없겠는데 오한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땀구멍이 닫히게 되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땀구멍을 닫게 되는데 닫힌 땀구멍을 통해서 나가던 열이 계속 몸 안에 축적이 되니까 그것이 발열, 열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은 나니 어떻게 돼요? 식혀야 되겠다라는 강박증이 작동을 해서 아이들을 옷을 벗기고 찬물로 씻는다든지 아니면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든지 이러한 정반대 오한을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한을 더 강화시키는 것이 지금 병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감기에 대한 처치 방법입니다. 전혀 반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온을 해서 땀구멍을 풀어줘야 그 열린 땀구멍을 통해서 쌓여있던 열이 빠져나가는 즉 보온에 의한 해열을 해야 될 텐데 보온을 하지 않고 냉각을 통한 해열을 하려다 보니 우리 몸에 그것에 적응을 못하고 오히려 오한을 더 가속화하고 더 강력하게 진행을 시켜서 열이 더 못 빠져나가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열로 넘어가는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림은 너무나 중요하고요. 의료사적으로도 중요한 그림이라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이 그림은 아까 말로서 설명했던 것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한 것가 되겠습니다. 오한이 느껴지면 그때 보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닫혔던 땀구멍을 열어서 그 닫혀있던 땀구멍 안에 축적되어 있던 열을 바깥으로 빼어내서 정상 체온을 가는 것. 이 방법이 제대로 된 순리적인 자연적인 방법이겠고요. 보온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온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땀구멍을 더 강력하게 닫으려 하겠죠. 그래서 잇모근이 딱 수축을 해서 땀구멍이 더 강력히 닫힙니다. 그러면 오히려 열이 떨어질 것 같지만 열은 내재되어 있는 축적되어 있던 열 때문에 체온은 더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는 해열 진통제를 써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 약을 사용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데 한 가지 해열제로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해열제를 쓰게 되는 강박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틀 혹은 3일 만에 자반증이 생긴다든지 일주일 열흘 만에 백혈병으로 진단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정상 그리고 오한 이 부분 잇모근이 수축을 할 때는 오한이 일어나서 열이 안에서 계속 누적돼서 쌓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해열은 냉각이 아닌 보온으로 해야 된다.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냉각을 해서 40도로 되어 있는 그 고열을 36.5도 정상 체온으로 돌릴 수 있다. 이건 넌센스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지금 설명을 지금까지 드렸던 내용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틀린 방법입니다. 틀린 방법일 뿐만 아니라 절대로 써서는 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냉각을 해서 떨어뜨릴 수 있는 열은 어떤 열일까요? 정상적인 대사열, 즉 사이클을 하든지 아니면 뜀뛰기를 하든지 달리기를 해서 나는 그러한 열일 때는 냉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위축이 되어서 활동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쓴, 즉 과로 상태에서 오한 때문에 생긴 열은 절대 냉각을 통해서 해열하려고 들면 안 됩니다. 물리 법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고요. 의학 교과서에도 써 있습니다. 발하는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근데 임상 현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철저히 무시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현명하게 기화열, 즉 땀이 증발하면서 우리 몸에 쌓여있던 열을 빼앗아가는, 그래서 정상 체온으로 만드는 이러한 현명한 방법을 반드시 적용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보온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열에 났을 때 가장 흔히 먹는 약이 뭐냐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의 약입니다. 이것을 이제 소량으로 정해진 양만큼, 정해진 기간만큼만 먹는다면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미 고열이 된 상태, 고열이 되면 어떻게 되죠? 효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간에는 페이스 1과 페이스 2라고 하는 효소 시스템이 작동을 하거든요. 이것이 기업이가 잘 맞아 떨어졌을 때는 외부에서 독소 물질이 와도 손상을 입히지 않는데, 고열이 되어서 효소의 기능이 뚝 떨어지거나 아니면 약물을 써서 효소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그 약물의 대사 산물이 잘 배출이 안 되는 그런 상태, 특히 아세트아미노펜은 나프키라고 하는 그러한 1차 대사 산물을 만들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글루타치온이 고갈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 페이스 2가 잘 작동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 그 나프키라는 것이 바로 황 성분이 들어있는 조직, 그 황이 많이 들어있는 조직이 바로 심장이라든지 이러한 조직에 황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또 그 나프키라는 것이 골수를 공격하게 되면 백혈병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브루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약품 사용 설명서를 잘 보시다 보면 백혈병의 증상과 거진 똑같아요.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부작용란만 보면은 마치 백혈병 증상을 나열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할 만큼 백혈병의 증상과 해열 진통제 부작용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으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 과로에 의해서 오한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 열이 나죠. 그 열은 어떻게 차단한다고요? 보온과, 그 다음에 약국에 가시면 어느 약국이나 다 비치를 하고 있을 거예요. 갈근탕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갈근탕은 좀 더 효과가 좋은데 그 이름이 이제 라파7인데, 꼭 라파7이 아니다 하더라도 갈근탕만 섭취하셔도 충분히 보온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이 오한 발열을 차단할 수 있어서 감기 후유증으로 가는 길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한 감기의 천적이 바로 보온이다. 그리고 더하기 갈근탕과 같이 보온을 유지해 준다면 금상첨화다. 이렇게 이 한 장으로 감기에 대한 치유법, 그 다음에 감기 후유증에 대한 차단법을 다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조적으로 보온을 할 때, 이건 이제 특히 외출을 할 때 필요한 내용인데요. 부득이 외출을 해야 된다면 그냥 옷만 껴입고 나가는 것보다도 약국에 가면 흔히 사실 수 있죠. 어느 약국에서나 이 온 찜질팩을 어깨 쪽지, 어깨 날개뼈 그 사이에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맨살에 붙이게 되면 화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 위에다가 온 찜질팩을 붙이고 그 위에 옷을 입고 외출을 한다면 오한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외출을 할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을 빼앗길 수 있는 모든 드러나 있는 피부 부분을 다 감쌀 수 있으면 최대한 감싸 놓는 것이 좋죠. 그리고 온 찜질팩도 어깨에 붙이고 또 여유분이 있다면 이 복부에도 붙여놓는다면 뒤쪽과 앞쪽을 다 보온할 수 있어서 오한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시켜서 약국에서 갈근탕을 구입을 해서 같이 따뜻한 물로 복용을 한다면 훨씬 더 쉽게 오한 현상으로부터 탈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온, 이것을 통한 발한, 이것이 해열에 이르는 정답입니다.
자, 근데 어른들은 지금까지의 방법을 사용했을 때 누구나 예외 없이 참 잘 듣네요. 약사님이 설명한 대로, 약사님이 쓰신 책대로 했더니 그대로 좋아지고 낫던데요 라고 하는데, 반대로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 미취학 아동, 약 7살 미만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잘 듣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너무 많이 애를 먹었어요. 새벽까지 열이 안 떨어져가지고, 아니면 아침까지 열이 안 떨어져서 남편한테 꾸중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 종종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유와 그것을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조를 했다시피 알코올 세척 혹은 냉수 세척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열이 난다? 그건 정상적인 열이 아니고 오한으로 인해서 땀구멍이 닫혀서 그 안에 쌓인 열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열이 안 떨어진다고 해열제를 먹이고 또 먹이고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보온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땀이 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마련을 해 주셔야지 이거 아닌가 보다 해서 냉각으로 돌아간다? 후회할 일이 꼭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엄마가 왜 두렵냐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낮에는 잘 뛰어놀다가 오후 5시부터 8시 정도가 되면서부터 이제 열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서 자정 무렵이 돼서부터는 이제 고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열이 3시, 4시를 넘지 않으면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의 3시간, 마의 4시간, 이 구역이 공포의 고열 시간대다라고 제가 명칭을 붙였는데, 자, 두렵죠. 병원에 가면 유능한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실 것 같고 또 의논할 사람도 없고 아이는 펄펄 끓고 해줄 수 있는 것은 들쳐없고 응급실로 뛰어가는 것이죠. 응급실로 뛰어갔을 때 거기에서 마련되어 있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바로 냉각 해열법이 기다리고 있고, 고온이기 때문에 해열제를 한 가지만 쓰지 않고 2가지, 때로는 이 3가지를 병용해서 다제병용요법을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2가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열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어린아이도 마찬가지로 보온에 의한 해열법을 써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 안 될 때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부신의 기능이 성숙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부신에서 부신 피질 호르몬이 나오는 거 상식적으로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게 항스트레스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항염 호르몬이라는 거 아시죠? 좀 더 나가면 소방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몸에 불붙은 모든 곳을 다 찾아가가지고 그 불을 끄는 소화기 같은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바로 부신에서 나오는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인들은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이 그래도 여유 있게 잘 나오는 편인데 어린아이들은 아직 미성숙이기 때문에 부신 피질에서 부신 피질 호르몬이 원활하게 불을 잘 끌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양이 나오지 않아요. 특히나 낮에 열심히 놀았다면 부신 피질 호르몬의 소모량이 많았다면 저녁에는 더더욱 그 재고가 줄어 있겠죠. 그래서 오한에 의한 발열일 때 그 열을 이 부신 피질 호르몬이 유효하게 끄기가 어려울 때가 가끔 발생하는 겁니다. 부산스러운 아이일수록 더 이런 현상들이 잘 생깁니다. 그럼 이때는 어떠냐고요? 맞습니다. 이때도 똑같습니다. 보온에 의한 해열을 해야 돼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고요? 반드시 새벽 4시가 넘어서면 더 이상 열이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새벽 4시를 꼭 기억하세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우리 몸에서 이제 드디어 아침에 이 아이가 일어나서 오후에 뛰어놀 수 있는 그 상황에 적합한 양의 부신 피질 호르몬을 만들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기지개를 켜는 것이죠. 그래서 4시 이후로부터는 열이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즉 11시 반 혹은 자정 무렵부터 4시까지 이후 공포의 4시간만 보온을 잘 해서 옆에서 잘 지켜보신다면, 단 한 가지 예외는 있습니다. 성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어린아이들한테 너무 고열이 나면 이마 부위만 살짝 찬물로 잠깐 식혀주는 것, 이거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40도가 넘지 않는다면 이마를 냉각시키는 것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적외선 램프를 쏘여주면 더더욱 보온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이렇게까지 했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95% 혹은 98% 이미 해열이 되어 있고 그 해열의 경험을 가지셨을 거예요. 근데 유축컨대 약 2% 혹은 많게는 5% 정도 이런 아이가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 8시가 돼도 열이 안 떨어져서 혼났어요. 그래서 결국은 병원에 갔었어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약사님 말을 믿고 했는데 좀 실망했어요. 이런 표현이었죠. 근데 그것은 언제 일어나냐면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이 아이가 정상적인 변을 봤다면 새벽 4시가 지나게 되면 분명히 열은 하나씩 한 칸씩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아침 8시가 돼도 열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대변을 아직 못 본 거예요. 즉 감기가 걸리기 전에 음식을 많이 섭취한 거예요. 그 섭취한 음식을 소화시키고 배설시키기 위해서 에너지를 계속 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체온을 유지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에너지가 음식을 소화시키고 음식을 배설시키는 쪽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한이 풀리기가 어렵게 되겠죠. 즉 땅구멍이 열릴 수 있는 여유값을 갖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린아이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관장약이 있습니다. 저 관장약을 사용하셔서 배변을 도와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배변을 하려고 장을 압박하는 데 사용했던 그 에너지를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여유값이 생기니까 그 해치를 열어서 열을 바깥으로 드디어 발산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관장약을 사용을 해 주신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그 아이는 해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아침 8시가 또 하나의 마의 시간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그렇고 그때는 언제다 이 아이가 감기 걸리기 전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었고 아직 변을 보기 전이다. 이런 전제가 되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오한 발열은 보온에 의한 해열법을 사용해야 된다. 이 원칙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거나 깨지는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여유가 찾아져서 아니면 이제 열은 나는데 그렇게 고열은 나지 않아서 시장한 탓에 음식을 이제 찾아 헤매는 경우가 있죠. 음식 주의해야 됩니다. 최소한 오한이 있을 때는 생냉경, 생거, 차가운 거, 딱딱한 거 다 뭐죠? 에너지 많이 쓰는 거죠. 소화시킬 때 이런 거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오한이 풀릴 듯 하다가 다시 뒤로 거꾸로 가서 오한이 더 강화돼서 이제 고열로 이어지게 됩니다. 절대로 삼가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냉경 음식을 먹으면 체온이 상승한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잘 먹어야 낫는다. 이거는 잘못된 속설입니다. 이때 잘이라는 것은 미음 같은 거, 그다음에 소화에 장애를 주지 않는 음식을 가려서 먹는다로 이해를 하셔야지 양껏 먹는다의 의미로 절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한이 있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세분을 했는데 이렇게 세분할 필요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몸이 허약한 분, 만성 질환자들, 소모성 질환이라든지 혹은 암 상태에 놓여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오한이 있을 때 이렇게 세밀하게 분류를 해서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평소에 건강하다라고 자부를 했던 분이라면 이렇게까지 세분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그 감기를 치유하는 속도를 빨리 하고 싶으시면 아무리 건강을 자부했던 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세분해서 음식 먹는 거를 나누어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즉 오한이 있을 때는 최대한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덜 쓰기 위해서 음료 형태를 드시면 되겠고요. 오한이 가신 당일은 어떻습니까? 아직 여유값이 없으니까 소화에 큰 장애가 되지 않는 미음 혹은 물근추, 그리고 오한이 가신 당일 이후에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시면 되는데 잠시 죽을 드셔서 혹시라도 오한이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지를 아예 없애는 것도 현명한 대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잠깐 동안만 음식을 가리면 가장 짧은 시간 내에 가장 효과적인 감기 탈출법을 선생님들이 지금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정 먹을 음식을 마련하기가 힘든 상태다. 근데 그러면 이제 편의점에 가서 우유는 사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만 단순히 데워서 드셔도 되고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양파나 아니면 마늘을 다져서 그것을 넣어서 우유를 데워서 마시면은 시장기도 막을 수 있고 오한을 더 가속시키는 그런 부분도 차단하는 현명하고 간편한 음식 섭취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치미국이 있는데 이걸 차게 드시면 또한 절대 안 되겠죠. 생냉경은 차단해야 되니까 이 동치미국을 맛은 좀 떨어지겠지만 따뜻하게 데워요. 그러면 훌륭한 간이 식사법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누군가 옆에서 챙겨줄 수 있다면 조개나 이런 부분들을 우려낸 국물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기를 면하면서도 오한에서 가장 손쉽게 쓸 수 있는 사용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음식을 통해서.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이 그림, 오한을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신속하고 유효하고 가장 값싼 방법은
바로 보온에 의한 해열입니다. 보온에 의한 해열만 되어진다면 오한 증상은 물론 오한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모든 감기 후유증을 다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복된 삶을 살 수 있고 천수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한의학을 전공하시는 분이 만약에 이 채널을 지금 보시고 있다면 아마 상한론 때문에 한의대를 다닐 때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죄송하게도 상한론을 100번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한론은 1800년 전에 장중경 선생님께서 이 책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제한이 있었죠. 아무리 그분이 현명했다 하더라도 그 시대에 지금과 같은 생화학적인, 생리학적인 배경 지식을 갖추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최선을 다해서 이 상한론을 썼지만 시대적 제한 때문에 그 내용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상한론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었던, 상한론에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이 감기 몸살 30분 요격법, 아주 얇은 책입니다. 서울에서 KTX에 올라가지고 부산역에 내릴 때쯤이면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적은 분량이지만 이것으로 이 상한론 100독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고 정교하고 충분한 감기 몸살 해결을 할 수 있는 백과사전을 읽은 그런 기분이 드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감기 몸살 30분 요격법을 좀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나 다 큰 바위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죠. 심지어는 코가 깨지기도 하죠. 따라서 우리는 무서워해야 할 것이 코끼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개미가 더 무섭듯이 암이 무섭고 치매가 무섭기 이전에 이 감기가 훨씬 더 무서울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경계심을 늘 늦추지 않고 특히 어린아이가 오한이 노출됐다면 바로 이 감기 몸살 30분 요격법에서 소개하는 보온에 의한 해열법을 바로바로 적용을 하고 그때 절대 과식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해열제를 상비약으로 집에서 보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관장약을 보관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것을 마지막 당부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감기몸살 30분 요격법이 전 세계로 퍼지는데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의 작은 도움입니다. 감사합니다.